우리는 보통 터무니없는 일들을 걱정하면서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믿어지시겠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에 해가 서쪽에서 뜨게 만들었던 비운의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의 해는 동쪽에서 뜨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구의 자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1667km/h라는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태양은 가만히 서 있지만 우리 눈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구의 자전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그때도 과연 태양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렇습니다. 1976년 1월 21일부터 2003년 10월 24일까지 우리에게는 해를 서쪽에서 뜨게 할 수 있었던 상용 여객기가 있었습니다. 1947년 인류가 처음으로 음속을 돌파한 이후 22년 만인 1969년 영국과 프랑스의 합작인 인류 최초의 초음속 상용 여객기 콩코드가 천여 비행에 성공합니다. 이후 전 세계에 20대가 만들어졌던 콩코드 여객기는 최고 속도 마크2 약 2150km/h로 비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는 물론 몇몇 총알의 속도보다도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죠. 또한 비행기의 속도가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시간을 거스르는 일이 가능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구에서의 밤낮은 태양과 지구의 위치에 따라 상대적이며 지구의 자전 속도에 맞추어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거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만약 과거에 A씨가 영국의 런던에서 떨어지는 노을을 보며 커피 한 잔을 딱 마시고 오후 6시 25분에 런던의 히스로우 공항에서 콩코드 여객기에 탑승합니다. 단 3시간의 비행을 끝내고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같은 날 오후 5시가 됩니다. 런던에서 서쪽으로 떨어지고 있던 태양은 콩코드가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빠르게 비행을 하면서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 뉴욕에 도착한 이후 A씨는 그날의 두 번째 노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런던에서 뉴욕까지는 대서양을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7에서 8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리예요. 당시 콩코드 여객기가 얼마나 빨랐던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도 빠른 속력을 자랑하던 콩코드 여객기는 아쉽게도 시장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뉴욕, 워싱턴과 런던, 파리 구간만을 정기 운항하였습니다. 연료 소모량이 너무 많아서 태평양은 횡단을 할 수가 없었고 음속 돌파 시 발생하는 소닉붐과 샥 때문에 대륙에서는 초음속으로 가속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뉴욕 LA 노선이나 유럽 아시아 노선이 없었어요. 만약에 콩코드가 뉴욕에서 인천까지 날아올 수 있었다면 지금도 1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아마도 5시간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데는 32시간밖에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20분에서 25분 정도면 음속을 돌파하는 가속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었고 고속 비행 시 공기 마찰에 의해서 120도까지 상승하는 표면 온도도 버틸 수 있도록 잘 설계된 엔지니어링이 단연 돋보였는데요. 당시 가장 아름다운 비행기로 손꼽히던 콩코드는 영국과 프랑스의 자랑이었으며 엔진의 시끄러운 소음조차 롤스로이스 엔진의 함성이라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두 유럽 강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던 콩코드 여객기는 2003년에 마지막 비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로 인해 인류의 초음속 여행 운송 기술은 다시 한번 한 발자국 퇴보하게 됩니다. 콩코드의 초음속 비행이 끝을 맺은 데는 많은 경제적 이유들이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두 건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았던 럭셔리의 대명사 콩코드 여객기. 그러나 2000년 7월 25일에 발생한 파리 샤를드골 공항의 사고에서 콩코드 여객기는 이륙 3분 만에 추락하고 탑승객 109명이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콩코드의 설계 시 주 날개는 삼각형 모양의 델타윙을 채택했는데요. 델타윙은 고속 비행 시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공기 저항이 작다는 특징이 있지만 양력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이착륙 시 비행기가 더 큰 각도로 기울어져야 하고 더 빠른 속도로 가속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이 모든 부하를 짊어지는 바퀴 부분도 엄청 튼튼하게 설계가 됐었죠. 하지만 그 우람하고 아름다웠던 바퀴의 미슐랭 타이어가 원인이 됐습니다. 먹는 거 말고요. 콩코드가 이륙하기 이전에 착륙한 다른 항공기의 부속품이 활주로에 떨어져 버렸고 콩코드는 이 사실도 모른 채 이륙을 시도했었어요. 이 작은 부품이 콩코드 여객기의 타이어를 터뜨렸습니다. 터져버린 타이어의 파편들이 하필이면 콩코드의 전선과 연료 탱크를 차례대로 강타해버렸어요. 이 때문에 엔진에 불이 붙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기장은 이미 이륙 직전에 동체 엔진의 출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미 콩코드의 속력은 이륙 결심 속도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엔진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이륙한 콩코드는 추진력이 부족해서 비행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고 결국 양력을 모두 잃고 실속한 기체는 근처 호텔로 추락하게 됩니다. 승무원과 탑승객을 포함한 109명 전원과 추락 지점의 호텔 직원 4명이 모두 사망했죠. 비극이었습니다. 티켓값이 1,500만 원을 호가하는 콩코드를 탑승했던 모든 승객들이 세계 각지의 부호들이었기 때문에 이날의 장례식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례식이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쯤 기술적 결함을 보완한 콩코드는 다시 비행을 시작했지만 이 또한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2003년 9월 11일 비극적인 9.11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의 항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고 이에 따라 항공 시장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콩코드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콩코드 여객기는 짧고도 찬란했던 26년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후에 초기에 생산됐던 20대 중 사고기 2대를 제외한 18대의 콩코드 여객기는 우리 드래곤볼처럼 흩어져서 세계 각국의 박물관들에 소장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역사 속의 콩코드 여객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뛰어난 엔지니어링을 바탕으로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기술일지라도 그 시대의 수요와 운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박물관의 전시물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 시대의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여객기들은 더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멀리 운송할 수 있는 콩코드가 추구했던 속도보다는 경제적인 효율에 집중했던 모델들이죠. 자,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이나 일을 설계하거나 계획하고자 할 때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추스려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 시대를 앞서 나간 비운의 여객기, 콩코드 여객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상식편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콩코드의 비하인드 스토리 및 실질적인 항공 역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엔지니어링 편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